7년 10개월 전에 저자는 에덴 장애인 복지론이라는 다소 거창한 제목의 책을 출간하였으면 지금 생각해보면 제목과 달리 내용은 약간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술서 형식이었기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비판 위주로 대거 저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태글 속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으면 그보다 보람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독서법의 저자 김병환 작가는 인간을 성장시키는 것을 일깨우고 인생의 혁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글쓰기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차이를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은 아직도 산수와 수학을 바꿔서라 독일 못하는 녀석들을 확인해주는 사람이라고 쓰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말이죠. 이번에 출판계약을 진행한 것 같았습니다. 책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함께 응축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를 글로 기록한다는 것이다. 독서를 통해 누군가의 삶의 사상과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 책을 쓴 사람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쓰는 사람의 그 무엇인가가 그 책의 주제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책 읽기는 누군가가 시작한 것을 기록해주는 관계과 같은 역할이다. 하지만 책 쓰기는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해야 하는 배우가 되어야 하고 그 연극을 전체적으로 만든 감독이 되어야 하고 시나리오 작가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읽기보다 한두 단계 위에 있는 것이 바로 글쓰기인 것입니다. 희망은 마법의 반지와 같다고 표현한 책이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생활은 늘 제자리였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농토를 빌려 경작을 하던 빈농이었기에 자신에게는 소 한 마리와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 앞에 한 나그네가 나타났습니다. 나그네는 당신처럼 성실한 사람이 여태까지 또 쪼드리며 사는 것이 안쓰러워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왔다며 농부에게 반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나그네는 이 반지는 마법의 반지로 단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준다고 설명한 뒤 사라졌습니다. 농부는 이 반지를 가지고 귀가했는데 밤늦게까지 일하다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근처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고 한 상인의 집에 들렀습니다. 상인이 처음 보는 반지라며 말을 건네자 농부는 어떤 나그네에 준 마법의 반지라고 자랑하다 상인은 선뜻 농부에게 잠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농부가 빈방에서 잠이 들자 주인은 농부가 잠든 틈을 타 반지를 빼고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욕심 많은 상인은 반지를 향해 자신에게 1억 원이 생긴다면 좋겠다고 말한 뒤 반지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소원을 말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10원짜리 동전이 그에게 덮치면서 주인은 상인 주인은 동전점에 깔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잠에서 깬 농부는 반지를 챙겨 집으로 향하고 아내에게 반지의 효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반지에게 소원을 빌어보라고 말을 건넸으나 남편은 이 반지는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준다며 1년만 더 기다려보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농부에게 소를 살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얻게 됩니다. 이때 이 아내는 소가 있으니 이제 논밭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지에게 소원을 빌라고 요청했지만 그 남편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나 농부 부부에게 논밭을 소유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원을 다 이룬 것 같아도 농부의 아내는 반지에게 마법을 보고 싶다며 말했지만 남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말할 수 없다고 또다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소원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소원을 빌자며 반지를 저당해 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부부는 더 이상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분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법의 반지는 그들의 유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희망은 마법의 반지라는 도서의 제목의 본문 내용을 예화로 둔 부분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한편에는 이쪽의 버티력을 볼 수 있습니다. 팍팍한 살림에 여행을 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두고 성실하게 임하는 자들 것을 예화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작가가 목표인 사람이 원고 집필을 완성한 것만으로 작가가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출판사를 찾아 완성된 원고를 추구하는 것으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작가가 되느냐를 결정짓는 중점지인 것입니다. 기욤 미소라는 프랑스 소설가는 책을 통해서 이러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위에 모인 것처럼 글을 쓰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기교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집중할 수 있느냐가 당신의 글쓰기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짓는 것입니다. 초보자나 신명공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배우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글쓰기 로드맵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보면 이러한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참 비난이나 호평에 연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의 칭찬과 천사에서 호평에도 무덤덤할 수 있어야 합니다. 600편의 논문을 쓴 프레이드도 그렇고 모차르트도 그렇고 셰익스피어도 그렇고 피카소도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들 모두 처음에 수십 권 혹은 수백 편의 책이나 음악이나 논문이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꿈의 해석을 통해 인류에게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하게 해준 프로이트는 논문을 발표할 때마다 저질 같은 논문이라는 호평을 평생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비난과 호평에 조금도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심한 소리를 할수록 당신은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